예, 현영석입니다. 오늘 미래차 한국이 승리한다 세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세 번째 강의는 기술 변화 패턴의 변화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그 다음에 그 중요한 내용은 슬라이드가 한 35장쯤 되는데 한 35분 정도에 거쳐서 이 내용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먼저 그 세 번째 강의는 기술 패턴의 변화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한 10번쯤 하는 거에서 세 번째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일부의 자동차 산업 변화를 마무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강의의 질문을 먼저 본다면 그 기존 내연기관차 산업의 기술 액션 패턴과 미래차에서의 패턴은 어떻게 다를 건가? 그 다음에 New Dominant Design의 등장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현대차를 비롯한 더더나 폭스바겐, GM, 포드 같은 기존 OEM 업체들은 미래차 New Dominant Design을 만드는데 어떤 도전이 있는가? 쉽게 말하면 잘 나가는 기업들은 왜 망하는가라는 문제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요. 그래서 기존 업체들은 어떤 전기차에서도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대응해야만 되나? 굉장히 어려운 도전인데요. 그 다음에 우리 전체 강의에서 항상 얘기하는 거인데 누가 언제 미래차 리더가 될 것인가? 그 다음에 리더가 계속 유지될 것인가? 하는 그런 거에 본질적인 문제를 답하고자 합니다. 그, 그래서 전체적으로 미래차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면 미래차는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차와 자율주행차가 더해지는 거다. 그래서 배터리라든지 그 다음에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나 그 다음에 모터 그 다음에 AV와 관련돼서는 인공지능이라든지 빅데이터, 클라우드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 센서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얘기되고요. 그 다음에 참고로 그 개인 소유 자동차의 1마일당 비용이 이게 이제 보유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 운행 비용까지 다 포함해서 1871년 처음에 마차가 나왔을 때 마차일 때는 1.7불이었다면 이게 계속 줄어가지고 2016년에 한 0.7불이었다가 2030년 되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떤 그 차를 공유한다든지 그 다음에 자율주행이 활발히 된다고 한다면 0.25센트로 줄어들 거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저번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센싱, 통신, 안전보조라는 것들이 결합된다. 그러니까 어떤 물체가 있다면 0.75에서 1.5톤에 이거를 센싱해서 중앙 컴퓨터에 보내서 판단을 받아서 어떤 그 브레이크가 작동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1.5초 내에 해결해만 되는 굉장히 도전적인 그런 문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게 김석환 박사 팀이 만들었건 논리였는데 기존 부품이 한 30%, 40%가 유지될 거고 그 다음에 전기차 부분이 33%, 그 다음에 자율차 부분이 2, 30%가 될 거다. 그렇게 얘기되겠죠.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이런 자동차 조향장치나 제동 현가 장치, 차체 외장, 내장 이런 것들은 계속 유지될 거고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은 부분적으로 좀 바뀔 거고 그 다음에 이 노란 부분은 완전히 새리 생기는 거죠. 자율주행이라든지 아니면 배터리 그러니까 전력 구동 그 다음에 자율주행이라는 거는 완전히 새로 생기는 거다. 그러면 앞으로의 미래차의 그 새로운 그 주도 제품을 그 도미넌트 디자인이라는 말을 쓰는데 누가 이거를 주도할 것인가? 스타트업 어떤 테슬라라든지
아니면 니오 샤오뽕처럼 새로 생긴 신생업자들은 이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거를 침범해서 자기네들이 뉴 도미넌트 디자인을 리드하겠다는 입장이고, 그 다음에 현대나 토요타나 폭스바겐, GM 같은 경우는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기존의 자동차 시스템에서 이런 것들을 변화시키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새로 어떤 채용해서 결과적으로 뉴 도미넌트 디자인을 리드하겠다라는 그런 경쟁을 하고 있는 그런 어떤 계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내연기관 차에서 그 미래차로 바뀜에 따라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내연기관의 그 역사가 150년인데 이걸 완전히 바뀌는 그런 어떤 새로운 변화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품 같은 경우에 기존 부품 업체 중에서 5, 60%는 없어지거나 아니면 사양 제품이 되는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뉴 도미넌트 디자인 혁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번 시간에 우리가 그 포드 자동차 70년 역사를 보면 처음에 제품 혁신이 많다가 그 다음에 공정 혁신이 많다가 마지막에는 혁신이 정체된다. 그래서 이때 유럽이 주도했고, 이때는 미국이 주도했고, 이때는 무슨 일본이 주도를 했다. 일본이 주도한 거는 어떤 공정 혁신 중에서 설비가 아니라 이 방법 혁신을, 다시 말해서 도다 생산 방식, 린 생산 방식이라는 걸 가지고 세계를 주도했다고 한다면, 지금은 그 중국이 세계를 주도하는 그런 입장이다. 그런 말씀을 저번에 드린 바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일본의 후지모토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자동차 산업을 혁명이라고 하지 않고 이볼루션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아버네스의 모델이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아까 설명하는 거였죠. 그 도다가 그 도다 시스템이나 이런 걸 통해서 주도를 해왔고, 그 다음에 디지털 테크놀로지의 등장, 그 다음에 전기차의 등장이 결과적으로 프로덕트 프로세스 이노베이션을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그런 형태를 띠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일본은 도요타가 계속 주도권을 잡을 것이다 라는 그런 논리를 후지모토가 전개하고 있고, 그래서 일본 자동차 산업이 그 전기차나 자율주행차에 대해서 굉장히 급격하게 변화하지 않는 그런 전략을 쓰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그 후지모토가 갖고 있는 어떤 생각인데요. 다른 분들은 다른 생각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프로덕트 프로세스 이노베이션의 논리가 내연기관에서 끝났다고 한다면, 앞으로 그 전기차, 그 다음에 자율주행차의 미래차에서는 뉴 도미넌트 디자인, DD가 도미넌트 디자인인데요. 뉴 도미넌트 디자인이 생겨나면서 이게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건가? 다시 말씀드려서 이 뉴 도미넌트 디자인에서 프로덕트와 프로세스 이노베이션은 어떤 식으로 형성될 건가라는 게 우리의 관심사고, 그 다음에 누가 주도로 하고 언제 주도로 하고, 그 다음에 이게 계속 유지될 건가 안 할 건가라는 그런 문제가 어떤 우리의 관심사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는 거는 Fourth Generation R&D, 4세대 R&D가 필요하다는 그런 거를 밀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거는 후지모토보다 훨씬 더 혁신적인 그런 변화가 올 것이다 라는 거를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외연기관이었다가 가솔린 기관이 돼가지고 이제는 새로운 어떤 퓨처 비클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거는 연속적 혁신이 아니라 불연속적 혁신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형태의 혁신이 돼가지고 어떤 그 기업이나 산업이나 국가가 흥망성쇠가 나타나는 그런 것들을 목도하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그 전략적 변곡점의 개념인데요. 옛날 기술이 크게 발전하다가 주춤하기 시작하면 새로운 기술이 나타나서 이 새로운 기술이 한 25년
아니면 뭐 몇십 년을 지나면 옛날 기술을 완전히 대체하게 된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파괴 기술, 와해 기술이라고 얘기하고 이거는 존속 기술. 그러다가 이제 없어지는 기술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연기관의 자동차들이 지금 전기 자동차나 자율주행 자동차가 등장했다면 언제 이거를 완전히 대체할 건가? 대개 2055년에 탄소 제로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자동차 수명이 2035년이니까 2035년부터 내연기관 자동차의 판매를 중단하기로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근데 이게 조금 늦어진다라고 얘기한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2050년 전후 좀 더 빨리 보면 2040년 전후 해가지고 뉴 도미넌 디자인이 나타나고 뉴 리더들이 나타날 거다. 미래차에. 그러면 그 리더들이 계속해서 리딩을 할 거냐 아니면 뒤바뀔 거냐라는 그런 경쟁을 굉장히 많이 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한 예로 1879년에 에디슨이 만든 백열전등은 지금까지도 쓰고 있죠. 미국 같은 경우는 작년 8월부터 사용 금지를 했고 한국이 2014년에 규제를 하고 있는데 지금도 백열전등을 쓰긴 쓰죠. 그러니까 사실은 올드 프로덕트가 그냥 단절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오랫동안 생명력을 가지고 유지된다. 그렇지만 이게 이제 리프레시가 된다. 그러면서 생태계가 전혀 바뀐다.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게 중요하죠.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미래차는 언제 누가 주도할 것인가? 그러면 주도를 했다면 이 사람이 주도력을 계속 유지할 건가? 뭐 이런 거에 관심을 갖고 있고 더 많은 관심은 우리 한국 자동차 기업은 어떻게 될 건가? 이게 더 큰 관심사가 되겠죠. 그 OEM 입차 업체는 그러니까 오래된 업체는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건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새로운 도미넌 디자인을 만드는 업체는 기존 업체는 한 20%밖에 안 되고 대부분의 경우는 뉴 스타트업, 새로운 신생업체들이 새로운 어떤 스타트업을 통해서 신제품을 만들어내고 이게 커져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옛날 거를 리프레스 한다. 그러니까 오래된 기업은 망한다. 그런 얘기죠. 그럼 오래된 기업은 안 망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만 되겠는가? 라는 그런 얘기가 기술경영학에 굉장히 관심사죠. 그래서 그 얼음 산업에서 채빙, 전기냉장고. 이건 조금 이따 얘기하겠어요. 그 다음에 전신전화에서 전보에서 유선, 무선, 스마트폰. 그래서 지금 인텔이나 아니면 삼성전자, 샤오미가 살아남았다고 한다면 자동차 엔진 부분에서 어떻게 될 거고 구체적으로 자동차에서는 어떻게 될 건가? 구체적으로 노키아는 섹셔폰에서 어떤 크게 성공하다가 지금은 이제 거의 사라진 형태가 되고 코닥은 완전히 거덜난 거고요. 제록스도 퍼스널 컴퓨터를 만들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사라진. 그러니까 처음에 만들었다고 해가지고 계속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리더 자리를 유지하는 건 아니다. 이게 아주 코피 터지는 경쟁을 해만 된다.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인텔도 최근에 문제가 되죠. 아까 얘기하는 어떤 전략적 번곡점의 개념을 만든 회사가 인텔의 앤디 그레이브라는 사람인데 이게 인텔마저도 세상 변화에 잘 대처하지 못해서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토요타나 폭스바겐 같은 거는 어떻게 될 건가? 라는 그런 문제에 우리가 관심을 갖는다. 그런데 이게 조금 어려운 개념 중에 하나인데요. 역사 발전이 challenge response라고 얘기하고 스펜글러는 결과적으로 라이프 사이클 같은 거를 얘기를 했는데 어떤 도전에 잘 대응했던 그런 어떤 업체나 개인은 그러니까 와해 기술을 가지고 기존 기술을 깨부셨던 그런 단체나 그런 조직은 그런 회사는 그 다음 자기가 이제 1등이 되는 거죠. 그다가 그 다음 변화에도 또 이거를 잘 타고 넘기가 쉽지가 않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역사 발전은 크리에이티브 마이너리티가 문제를 해결한다고 한다면 크리에이티브 마이너리티도 나중에는 널해져가지고 멍청해져가지고 두 번째 도전에는 실패하게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수에즈 운하를 성공한 사람한테 파나마 운하도 맡겼더니 수에즈 운하의 방법하고 똑같이 파나마 운하를 하다가 이게 지금 이제 그 바다에 격차가 굉장히 많은데 그거를 고려하지 않고 똑같은 방법을 하다가 실패하다가 결과적으로는 다른 사람이 이거를 맡아 성공했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한 기업이 대개 10년의 역사라고 한다면 일본 같은 경우는 30년이라고 한다면 이게 100년, 150년을 계속 서바이브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좋은 예로 듀퐁이나 그다음에 제너럴 일렉트릭 같은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유지했는가? 다시 말씀드려가지고 지금 천하의 도요타나 폭스바겐, 제너럴 모터스 같은 경우에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모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어떻게 대처할 건가 그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얼음 산업 같은 경우에는 원래 채빙 산업이었죠. 북쪽에서 얼음을 잘라가지고 결과적으로 남쪽의 미시시피 강을 지나서 결과적으로 팔아먹는. 그래서 북부에는 1톤당 6달러였는데 남부에는 60달러, 내륙에는 125달러까지 되니까 이게 장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채빙 산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가 1920년대 되면 외딴 지역으로 넘어가고 이때 제일 잘 나갈 때 1886년 근처에 제빙 기술이 만들어져 가지고 얼음 공장들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다. 그래서 1920년에 5천 개 얼음 공장, 주로 남쪽의 얼음 공장이 더 많이 생겼죠. 그래서 돈을 잘 벌다가 이 얼음 공장은 어떻게 됐죠? 전기 냉장고를 만들었나요? 아니죠. 망하고 20년대 등장한 전기 냉장고가 지금까지 100년 동안 어떤 중요한 상품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잘 나갈 때 결과적으로 새로운 기술이 나타난다. 그 다음에 새로운 기술은 옛날 기술을 완전히 리프레이스하고 완전히 대체한다. 그런 얘기를 얼음 공장의 사례로 보면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채빙 산업에서 돈 많이 벌던 그런 회사들이 왜 제빙 산업으로, 제빙 얼음 공장은 왜 전기 냉장고로 넘어가지 않았는가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생명력이 유한하다는 거고 계속 환경 변화에 잘 대처하면서 살아남는다는 게 쉽지가 않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요. 유선 전화 전에 그 전보가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었는데 이게 이제 윌리엄 벨이 유선 전화를 만들었고 1876년이죠. 그 다음에 무선 전화로 왔다가 스마트폰으로 왔다가 오늘날 왔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관심 가지는 애플, 그 다음에 삼성전자, 샤오미. 그러면 삼성전자는 샤오미는 어떻게 스마트폰에서 애플과 함께 성공했는가? 반면에 왜 노키아는 거의 새해가 됐는가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사실은 옛날 거 열심히 하던 사람이 새로운 거를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 그러니까 송충이는 소나무를 먹어야 된다라고 하듯이 하던 대로 하면 되지 뭐 새롭게 하려고 그러냐라는 그런 어떤 문제 때문에 어떤 리가스 메이커들이 오래된 기업들이 망하게 된다. 그런 얘기죠. 오래된 기업이 망하는 거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저는 오래된 기업들은 좀 망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야지만 어떤 새로운 기업들이 기회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한국 같은 경우도 기회가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토요타나 폭스바겐 같은 경우도 이번에 어떻게 보면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우리 한국 기업은 그러진 않아야 되겠죠. 그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딜레마인데 이런 논리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전기차, 그 다음에 자율주행차에 어떤 식으로 경쟁하면서 문제를 해결할 건가. 그러니까 뉴 도미넌 디자인을 누가 만들고 그 다음에 계속 그거를 유지하면서 세계 미래차 시장을 리더가 될 건가, 승리할 수 있을 건가라는 거가 우리의 관심사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근데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얼음 공장이나 전화 산업 같은 경우에 왜 제빙 산업이나 냉장고로 못 넘어갔냐면 지금 있던 자기네들이 자원이 얼음 공장에 그 다음에 어떤 판단 기준이라든지 가치가 지금 있는 기존 사업을 더 중시하는 그런 어떤 생각을 갖기 때문에 어떤 조직인데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새로운 거를 시도하고 싶지 않은 그런 것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새로운 문제에 적응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를 좀 하는 거죠. 그래서 자원도 거기에 많이 투자돼 있고, 그 다음에 프로세스도, 그 다음에 가치도 기왕에 있는 사업을 중시하는, 그래서 우리는 괜찮다.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된다라고 하다가 코닥도 망했고, 그 다음에 노키아 같은 경우도 그런 문제가 생겼다. 그 다음에 인텔도 거의 비슷한 얘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누구한테도 적용되는 그런 문제였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라고는 세상 변화의 신호를 잘 감지하려고 노력하고, 그 다음에 뭐야, 시대의 흐름을 읽는 통찰력을 가져야 된다. 이게 쉽지 않죠. 그 다음에 초기에 파괴적인 혁신 조직은 성과가 그렇게 좋지 않은데 그거를 오해해가지고 저거 별거 아니구나. 얼음 공장에서 결과적으로 냉장고 놨을 때 초기 냉장고는 성능도 안 좋고 가격도 비싸고 뭐 별로 안 좋았었는데 결과적으로 거 봐라. 뭐 전기 냉장고 만든다는 게 이게 장난 아니냐 그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그럼 이런 문제는 어떻게 대처할 건가?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요. 그래서 어떤 신규 사업을 담당하는 새로운 조직은 조직을 분사시키든지 분리시켜라.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포드 같은 경우에 전기차 사업부를 분리시켰다라는 것도 그런 얘기죠. 근데 어쨌든 그 기존의 메이커들이 어떤 새로운 환경에 새로운 기술에 대응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그러니까 리더가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어떤 전략을 써야 되고 어떻게 조직을 해가지고 이 문제를 어떻게 끌고 가느냐 하는 아주 어려운 문제에 직면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규 제품이라는 게 가격은 처음은 더 비싸다가 나중에 되면 싸지죠. 성능도 처음에는 별로 안 좋다가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좋아지는 거니까 요 사이를 어떻게 견뎌내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전기차 사업을 시작한 기업들이 돈을 벌면서 어떻게 계속 안 죽고 살아남으면서 리더가 될 수 있느냐라는 걸 어떤 마케팅 문제라든지 아니면 재무 유동성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이거는 우리가 앞으로 나중에 다시 한번 다룰 텐데 미리 한번 얘기를 해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밀러가 얘기하는 건데 전혀 새로운 아키텍처를 만들어라. 그러니까 지금에 있는 어떤 가솔린 엔진을 어떤 개선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지금 갖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새로운 아키텍처 필요성을 일단 인식한 다음에 능력을 높여서 초일류 프로덕트를 만들어내라. 그래서 사람과 프로세스와 프로덕트의 초인류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것. 그러니까 지금 미래차에 있어서 배터리, 그 다음에 자율주행 기술에 있어서 필요한 인력과 그 다음에 절차를 확보하는 것, 기술을 확보하는 것, 그 다음에 돈을 확보하는 거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있는 제품을 개선하는 것보다는 primary innovation, 근본적인 혁신을 해야만 된다. 뭐 다 아는 얘기가 될 수 있는데요. 그런 문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나중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케팅 완이라는 그런 개념은 지금 있는 제품을 어떻게 보면 개선하는 그런 거라고 얘기한다면 이 마케팅 툴라고 얘기하는 거는 지금 있는 제품이 개선이 아니고 전혀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는 그런 노력을 굉장히 세게 해야만 된다라는 거를 얘기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마케팅 툴라는 개념을 밀러가 만들어냈는데 그럼 마케팅 툴라는 거는 고객이 뭘 원하는지를 말로 표현하는 게 아니고 표정을 읽고서 세상의 분위기를 보고 문제를 파악해서 고객이 원하는 게 뭐구나라는 거를 만들어내는 그런 거를 해만 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1, 2, 3세대 혁신 중에서 4세대 혁신을 해라. 아주 새로운 아키텍처를 만들어내고 그런 조직 역량을 길어내는 그런 연구개발, 조직 관리가 엄청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아까 마케팅 완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고객이 말로 얘기하는 형식지죠. 말로 아니면 글로 표현해서 얘기하는 거를 받아들여서 이걸 가지고 제품을 만들어준다고 한다면 마케팅 투라고 얘기하는 거는 고객이 얘기하지 않아도 고객의 표정을 보고서 뭔가를 요구하는 거를 이해하고
그거를 기술적인 가능성을 통해서 문제 해결하는 것. 그래서 고객은 야, 내가 말도 안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좋은 제품을 만들어냈는지 정말 끔찍하다라는 그런 어떤 아주 혁신적인 신제품을 만들 수 있는 내 능력을 마케팅 툴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이게 예를 들어 가지고 앨런 머스크도 뭐 이런 전기차의 개념을 얘기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훈민정음을 만든 그 세종대왕께서 마케팅 투의 전문가다. 그러니까 그런 훈민정음을 만들 수 있는 기술적인 어떤 능력이 우리가 있는 건가? 그 다음에 어린 백성들이 이루고자 할 때 있어도 그거를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민감하게 캐치를 하고 그거를 훈민정음이라는 어떤 뉴 프로덕트로 백성들한테 내놨던 그런 능력이 마케팅 투 능력이라고 한다면 우리 세종대왕의 역량이 오늘날 새롭게 살아나고 대한민국이 어떤 감동적인 신제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면 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그러면 뉴 도미넌 디자인은 지금 누가 만들고 있는 건가라는 그런 건데요. 이 스태피에서 김석관 박사께서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19개 부분에서 중요한 경쟁을 할 것이다. 어떤 자동차의 구조, 그 다음에 전기차 부분, 자율주행차 부분. 이거를 자세히 다 설명할 수는 없고요. 지금 첫 번째 구조 부분에서는 누가 리더인가? 테슬라하고 BYD가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만들었죠. 물론 니오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팔로우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도요타는 ETNGA라는 걸 만들어서 2021년이죠. BZ4X라는 자동차를 만들었는데 이게 성공했나요? 실패했나요? 이게 시임 주행하다가 바퀴가 빠지는 그런 아주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났죠. 그 다음에 이거는 그 전기차 플랫폼이라기보다도 있는 내연기관과 하이브리드를 같이 쓸 수 있는 점진적인 그런 플랫폼인데 이게 실패한 거고요. 폭스바겐도 IDC4를 MEB라는 플랫폼으로 만들었는데 이게 크게 그렇게 성공하지 않았다. 이게 고전하는 이유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현대 같은 경우에 EGMP를 만들어서 2020년에 아이오닉 5, 6, EV6, GA, GV60에 지금 장착하고 있는데 이거는 그래도 상당히 성공을 해서 결과적으로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굉장히 혁신적으로 만들어서 전기 같은 경우도 800V짜리를 만들면서 굉장히 혁신적으로 만들어서 지금 좋은 성과를 만들고 있다. 이게 현대가 갖고 있는 어떤 중요한 저력 중에 하나라고 얘기한다고 한다면 이게 이제 좋은 소식이고요. 전동화 같은 경우는 배터리 경우에 여러 가지 있는 배터리만 보자고요. 중국의 CATL 마켓 리더고 LG, BYD, 중국하고 한국, 그다음에 SK, SDI 이런 것들도 중요한 어떤 역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현대의 EGMP, LG나 그다음에 SK, SDI의 배터리 기술,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게 테슬라, 니오, 샤오봉 같은 경우가 리더가 되고 폭스바겐이나 현대도요타는 어떤 팔로워가 된다. 그 미국 업체들은 한 중간 정도 되는 거죠. 좀 이따 다시 보죠. 그다음에 운영 체제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 스타트업인 스텔라나 샤오봉이나 니오가 리더라 한다면 팔로우로 폭스바겐이나 현대 같은 거는 지금 이제 이거는 굉장히 초기 단계인데요. 이런 형태를 보인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스타트업들이 이 리더 역할을 지금 하고 있고 새로운 도미넌 디자인을 만드는데 어떤 OEM들이 대부분 팔로우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형상을 지금 보이고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게 되겠고요. 이건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그런 내용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리더 중에 테슬러 이런 그룹이라고 얘기한다면 팔로우라고 얘기하는 게 지금 이제 그 일본, 그 다음에 한국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포드, GM, 뭐 BMW 같은 경우는 중간 그룹에 들어가는 그런 현상들을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사실 올드 메이커들이 새로운 문제에 적응하는데 그렇게 잽싸지 못하다. 이거는 당연한 거죠. 뭐 뉴 스타트업들은 꺼리낌이 없는데 기존에 뭐 문제될 게 없는데 이것 그 OEM들은 내연기관에 있는 어떤 투자된 어떤 그 설비, 인력, 관행, 그다음에 가치 기준, 사람들의 생각 이런 것들이 어떤 발목을 잡기 때문에 이거를 트랜스포메이션 한다는 게 엄청나게 어렵다. 그런 얘기죠. 그렇게 어려워서 결과적으로
노키아 같은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에 코닥 같은 경우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면 이게 자동차 OEM에서도 남의 일이 아니다라는 그런 문제가 되고 이거는 물론 뭐 지금 1등 하는 2등 하는 도요타, 폭스바겐뿐만 아니라 현대한테도 적용되는 그런 문제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오퍼레이팅 시스템, 운영체제, 미래차의 운영체제를 독자적으로 하느냐, 그 다음에 사오느냐, 아니면 이거를 외주하고 차량을 혼합해서 문제를 해결하냐고 했을 때 지금 독자적으로 하는 테슬라하고 샤오퐁, 니오가 앞서가는 한 4단계, 제일 높은 단계를 유지한다고 한다면 현대도 상당히 높은 단계인데요. 지금 이제 OS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가 현대나 토요타나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 굉장히 도전적인 그런 문제다. GM도 마찬가지고요. 마찬가지 이런 경쟁을 지금 하고 있다. 이게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런 상황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제 뉴 도미넌 디자인으로 전기차가 됐다고 한다면 앞으로 프로덕트 이노베이션이 줄어들면서 언젠가 뉴 도미넌 디자인이 생겨나가지고 배터리는 어떤 배터리, 그 다음에 자율주행은 어떤 형태, 그 다음에 무슨 카베나냐 아니면 라이다냐 뭐 이런 것들 차징 시스템은 뭐 800볼트냐 400볼트냐 뭐 이런 것들의 어떤 표준형 제품이 만들어지는 게 때까지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릴 거고 그 다음에 이거를 앞으로 누가 어떻게 싸게 만들 거냐 처음에는 성능을 좋게 하는 게 문제가 되겠지만 앞으로는 누가 싸게 잘 만들 것이냐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유지할 것이냐라는 그런 단계가 전개된다면 이게 꼭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software defined value니까 결과적으로는 software defined process innovation이 계속 늘어날 가능성도 있고 그다음에 product innovation도 계속 줄어드는 게 아니라 늘어날 가능성도 있고 하는 그런 건데 어쨌든 어떤 미래 차에서의 기술 혁신 패턴은 어떤 패턴을 가질 건가? 아까 그 후지모토 같은 경우는 그 이런 비슷한 패턴을 유지할 것이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그 밀러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형태의 이노베이션 패턴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하는 건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 입장을 나중에 3부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어요. 어쨌든 이런 컴퓨터적인 경쟁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게 시사점이 뭐냐? 니가시 업체 그러니까 OEM들이 뉴 도미너 디자인을 주도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니까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린 트랜스포메이션, 전기차, 그 다음에 그 자율주행차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거가 쉽지 않다. 그래서 도요타나 폭스바겐이나 현대 같은 경우에 그린 트랜스포메이션, 전기차 부분, 그 다음에 자율 부분에 어떻게 되고 있는가. 지금까지로 보면, 지금 초기 단계지만 도요타나 폭스바겐이 그렇게 성공한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경영자가 교체되고 조직이 개편되는 어떤 그 우여곡절을 겪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래서 어떤 기존에 발목 잡는 그런 문제들이 많고 그래서 트랜스포메이셔널 리더십 어떤 변혁적인 리더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어떤 의미를 주는 거죠. 그래서 폭스바겐의 경영자도 개최됐고 그 다음에 도요타 같은 경우도 아키오 도요타에서 엔지니어로 바뀌는 그런 것들이 2020년 나타났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노키아나 코닥이나 이런 것들은 산업의 전략적 봉급점에서 뉴 도미넌트 디자인을 주도하는 데 실패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퇴출됐다. 얼음 공장이나 어떤 그 전보회사하고 비슷한 그런 사례다. 그런 얘기죠. 이런 것들은 기술경영적으로 반복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렇지만, 제가 이제 끄집어내는 것 중에서는 삼성전자는 픽처폰에서 스마트폰으로 성공을 했고, 2010년대죠. 지금도 이제 많은 각축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리더 그룹의 스마트폰의 리더 그룹에 지금 그 자리를 유지하고 그 다음에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KT가 유선에서 무선을 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그 SK나 LGT 같은 무선만 하는 업체하고도 경쟁해서 결과적으로는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면 현대가 지금 가솔린차에서 전기차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도 이 좋은 어떤 교훈이 된다. 물론 기술과 고객과 그 다음에 서플라이 체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르다. 굉장히 다르지는 않지만요. 다르다는 어떤 특징이 있지만 한국에서 이 문제를 해결했다고 한다면
그런 능력이 어디에서 오는 건가? 라고 한다면 이것이 우리한테 희망을 줄 수 있겠다라는 그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미래차에 있어서 도미넌 디자인을 주도하는 리더가 되기 위해서 세계 자동차 산업이 사활적인 동태적인 경쟁을 지금 시작하고 있고 초기 단계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사람, 돈, 기술이 사람이 기술을 만든다면 돈이 있어야지만 좋은 사람을 그 다음에 경영을 잘해야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3M이 잘 어울려져서 미래 자동차를 주도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그래서 현대가 잘할 것 같으냐? 잘할 수 있을 것이다. 잘 해만 된다.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미래차의 리더는 누가 될 것이며 지금의 리더 그룹이 계속 유지될 것인가? 그런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관심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노력하는데 이게 3부에서 주로 해만 되는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2부에서 뭐 부분적으로 그런 얘기를 좀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본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요. 계속해서 반복드리지만 미래차 한국이 승리한다는 거고요. 그래서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이다. 우리가 낙관적인 예측을 하고 그런 낙관적인 예측을 만드는 노력을 굉장히 어려운 노력인데요. 지난한 노력인데 노력을 해만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저한테 이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이메일 아니면 밴드에 자동차 산업의 미래라는 데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의 어떤 그 커멘트, 질문 이런 것들을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오늘부터 세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는 줌 강의를 수요일 날 오후 8시에 하는 게 아니고 수요일 날 오후 8시까지 그 줌 강의를 동영상으로 그 유튜브에 띄워놓는 그런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일정 시간 모이는 거에 대한 또 제한 같은 게 있어가지고 제가 동영상을 미리 만들어서 이거 띄워놓고 여러분이 보시고 거기에 코멘트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어떤 줌으로 어떤 미팅을 하는 게 필요하다 그러면 제가 별도로 이 자동차 산업 밴드, 자동차 산업 미래 밴드라는데 제가 메시지를 남겨서 여기에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수단으로 하겠어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자동차 산업 미래라는 어떤 이 밴드가 여러분들하고 그 공식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하는 어떤 수단으로 지정해서 여기다 알려드리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미래차 한국이 승리한다. 이렇게 세 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나 코멘트를 많이 해주시고요. 여러분들의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참고로 첫 번째, 두 번째 강좌를 유튜브에다가 제가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시 보고 싶은 분들은 거기에 들어가셔서 보고 그 다음에 코멘트 하실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코멘트 해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 자동차 산업에 관심 있는 분들한테 더 많이 알려주셔서 그 많은 분들이 이것들을 같이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세 번째 강의 이거를 마치면서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단히